강원민주재단 춘천 공동행동이 공동주최 주관하는 강원민주주의 포럼 세 번째 자리입니다. 미국의 미신과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를 마련했는데요. 시작에 앞서 오늘 오신 분들 서로에게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해 볼까요? 강원민주재단하고 춘천공동행동 12월 3일 개업 1주년을 맞이하는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행사에 마중물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내빈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큰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단식 해주셨었죠? 성공의 춘천 나눔의 집 지성희 신부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춘천 시민연대 장재영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춘천 여성민우회 이경순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재수 전 춘천시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이종득 강원도당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노인위원장 정영균 위원장님 및 고문단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기 다 우리 고문. 네. 예. 고맙습니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 최윤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날씨도 춥고 어두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강연해 주실 김준영 의원하고 같이 닭갈비 집에 갔는데 거기 벌써 팬들이 많더라고요. 사장님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좀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닭갈비에다가 사리하고 또 요구르트도 덤으로주고 정말로 우리 김준영 의원의 그 명성은 적극적이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3,500억 불을 갖다가 달라고, 그것도 현금으로 달라고 강요를 하고, 그 와중에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350명이나 세상으로 묶어가지고 억류를 하는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동맹인지 패전국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을 해서 어쨌든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물론 대통령도 노력을 했지만 이것을 막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 특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그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협상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거의 세계의 자국의 왕을 넘어서 세계의 황제가 되려고 하고 있고 모든 나라에 대한 억지와 강요와 불안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불안과 불안정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이 미국의 정책 변화가 어떠한 데서 시작을 됐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외교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다른 소리를 많이 하신 김준영 의원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의 힘을 한번 모아봅시다. 고맙습니다. 예,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매우 애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청산의 길은
새로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뚜렷하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사회 대개혁의 길을 나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많은 내란 세력들이 곳곳에서 방해를 하고 힘있게 사회 대개혁 내란 청산의 길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후 애완의 시기처럼 더군다나 땡깡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어느 날 느닷없이 3,500억 불을 내놓으라는 관세를 때리겠다. 한미 FTA에서 상호 무관세 협정이 약정되어 있지만 강대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발로 차버리고 3,500억 불을 내놓으라고 땡깡을 씁니다.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것이 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애완 보유고의 80%를 내놓으라 이야기입니다. 그걸 내놓으면은 국민들의 삶은 IMF가 그리울 정도로 IMF 그 이상의 참혹한 바닥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나름 열심히 협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200억 불씩 10년 동안 2천억 불을 내놓는다. 아니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힘센 놈이 내놓으라니까는 협상 싸우고 싸워서 애걸해서 그러면 할부하자. 참 슬픈 시대입니다. 네. 오늘 김진영 의원의 강연에 앞서서 저희들도 의원님 강연을 이렇게 초대를 해보려고 많은 논의를 했지만 너무 바쁘셔서 일정을 못 잡고 있는 중에 강원민주회관에서 일정을 잡아주어 김진영 의원의 강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그동안에 어떠한 자리에서도 꼿꼿하게 자주권을 앞세운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입장을 꼿꼿이 밝혀주신 김진영 의원님의 오늘 발언으로 향후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약간 부끄러운데요.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시기 전에 지난 12월 3일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다는 사진을 보니까 저도 주마등처럼 학교에서 계속 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제가 아직도 그날 12월 3일 그 국회 정문에서 경찰들하고 씨름하다 이 회전근을 다쳐서 공상 신청을 했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픕니다. 그래도 결과가 좋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이렇게 갈 길이 멀고 내부 청소도 끝나지 않았는데 바깥에서는 약탈자가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대통령 하기가 힘든 나라가 한국 같아요. 일본은 저렇게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최악의 협상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중국은 여론이라는 게 없죠. 그러나 우리는 참 그만큼 국민 주권이 상대적으로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미국이 이면 협상을 요구할 때 그걸 그냥 까버렸습니다. 우리는 국민한테 속이고 이면항의하면 쫓겨나는 나라다. 저는 그게 조금 뭐랄까 그 순간에 이렇게 짜릿했습니다. 국민을 믿었기 때문에 국민한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실제로는 일본은 똑같은 방법으로 사인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걸 일본한테 제시를 한 사람이 바로 러트닉 상무장관입니다. 깜빡 속아가지고 일본은 사인을 했고요. 저는 약간은 아쉽습니다. 조금 더 버텼어야 되는데 그 얘기 좀 이따 할 텐데요. 그래도 그렇다면 지금 끝난 게 아니라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 굽힐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협정에 구속이 안 되지만 우리도 협정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해석 전쟁이고 이행투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민주당은 입법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이유를. 그리고 협상을 했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물론 팩트 시트가 나와야 되지만 제출만 하면 관세로 돌아갑니다. 통과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걸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뭔가 잘못 이해했는지, 또는 미국한테 우리가 너무 빨리 신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신뢰를 아무리 보여줘도 미국이 신뢰를 잃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신뢰와는 거리가 먼 트럼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보여준다고 해서 착하게 미국이 신뢰로 갚아준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구체적인 말씀도 드리겠지만, 지금 아까 마지막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트럼프라는 인간이 등장하고 왜 미국이 저러며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체 그림을 제가 평생 국제정치를 공부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뒷부분은 아까 관세협정을 포함해서 그리고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왼쪽에 보면 신냉전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뭐로 규정하느냐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저 말 또는 미중 패권 전쟁이겠죠. 근데 저는 저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놓으면 우리 행동을 규정하게 됩니다. 미소 냉전 때 우리가 소련을 선택할 수는 없었던 것처럼, 미중 냉전이라고 보고 이게 이념 싸움이라면 우리가 중국을 선택할 수 없게 되고 미국을 단독으로 배타적으로 선택하면 한중 관계는 망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선택 자체를 요구하는 구조가 틀렸다는 겁니다. 정의가 틀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1위 자리를 놓고 충돌하는 건 맞지만 이게 미소의 대결처럼 이념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특히 가장 큰 차이는 미국과 소련은 따로 살아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핵무기 때문에 긴장은 했지만 서로 따로 살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중국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독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도 제일 가장 중국에 중독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중이 저렇게 어르렁거려도 매년 미중 무역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에 기대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에 기대는 게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겁니다. 무역량만 봐도요, 미국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것이 35%입니다. 중국 전체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게 10%도 안 됩니다. 그 말은 미국이 3배 반 더 아쉽다입니다. 싸우면. 그럼 트럼프의 본질은 뭐냐? 미국, 중국을 때리는 척하면서 중국하고는 타협하고 동맹국가 우방국을 쥐어짜는, 이게 바로 트럼프의 외교이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취약한 것은 똑같이 미국에 가장 의존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멕시코, 캐나다, 한국, 일본. 그 중에서도 안보와 경제, 의식까지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취약하고, 트럼프에게는 가장 뜯을 것이 많은 춘천 닭갈비 같다.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트럼프가요, 우리가 말하는 가치, 명분, 문명,
규범 같은 걸 싹 빼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겐 윤리나 규범이 없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애는 나의 비밀을 모두 압니다. 나의 어두운 모습까지 다 압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느 순간 등을 돌려서 나를 배신하면 내가 가장 취약해집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미국이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 소련을 다룰 때 그들을 마음대로 아무리 미국이 강해져도 마음대로 못했는데 트럼프가 보니까 진짜 생까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동맹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1대1로 하니까 그냥 다 나자빠지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에서 그래서 이걸 간파하고 아니 정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등장하니까 또 한국 국회에서 버릇처럼 지난 4월에 뭘 했냐.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하는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에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트럼프한테 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더 뜯어잡수시오 하는 말이다. 우리는 특별한 관계야 이러면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별하게 더 뜯어야겠다.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공연히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이 미국을 덩쳐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를 무임승차하고 무역에서 불공정했다는 게 트럼프의 정의입니다.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은요, 청계천에서 우리 피복할 때부터 우리를 견제했습니다. 뜯어먹었지 우리한테 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하락이 상대국보다 적국보다 바로 자기의 우방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기발한 아이디어고 지금까지는 미국이 약탈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트럼프가 말하는 게 일종의 위선인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했던 게 미국의 민주당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생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국을 뜯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냉전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을 하고 1등 갈등을 하는 건 맞는데 서로 이념이나 가치나 별로 나눌 게 없고 실제로는 얽혀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냉전의 말은 저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를 저렇게 보면 제가요 심지어 진보신문들한테도 실명을 거론받으면서 이렇게 도전받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중국한테 가야 되느냐. 이 질문 정말 잘못된 거죠. 이게 우리 유명 진보신문의 편집장이 논설위원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저와 이혜영 교수를 두 사람을 거명하면서 당신들은 그러면 우리의 운명을 중국에 맡겨야 되냐.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보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지금이라도 미국과 소련하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 미국이 미우니까 소련으로 가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본질은 뭐냐 이거예요. 국제정치의 본질은 여러분 이거와 비슷하게 들었던 말이 다극화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하나가 완벽하게 지배하는 자 파편화 우리나라 말이 더 좋은 말이 있어요.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미국이 먼저 각자도생을 선언한 겁니다. 그게 바로 마가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질서를 뒷받침하는데 애를 쓰지 않겠다. 어떤 규범도 필요 없다. 미국의 이익만 세우겠다. 그게 바로 파편화입니다. 우리는 각자도생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은 좋은 거지만 민족주의, 특히 배타적 민족주의가 작동합니다. 이게 바로 혐주, 혐한, 혐일의 양식이고 유럽에서 그렇게 포용적 유럽이 난민과 이민자들을 희생양 삼는 것. 미국의 트럼프가 무슬림을 쫓아버리고
이민자를 색출하고 조지아에 급습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은 그 나라의 지리적 위치가 그 나라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한다는 국제정치의 하나 분야입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하다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더 많았습니다. 불리한 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830회 침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반도국가입니다. 대륙국가이기도 하고 해양국가이기도 합니다. 또는 그 사이에서 대륙이 왕성하면 우리를 밟고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했고, 해양국가가 융성하면 우리를 밟고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병자호란부터 임진왜란, 그러니 지금도 미일은 해양국가입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러시아와 중국은 대륙국가입니다. 우리한테는 세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어요. 반도국가가 강성하면 양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우리도 있었어요. 고조선이. 우리는 대륙국가로만 알죠. 고구려, 죄송합니다. 고구려가. 고구려는 해상강국이기도 했습니다. 자, 먼 훗날 저는 꼭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전 개인적으로도 별로고 지금은 가능성은 아직 없습니다. 민족의 자긍심을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핍박받는 지정학적 불리함을 생각하는 이것도 우리한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옵션이 남아 있습니다. 양쪽의 교량 역할입니다. 저는 우리야말로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 사이를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신냉전이라고 말했던 것과 반대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좌우할 수 있게 되겠죠. 어쩌면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는 세 번째 옵션이었지만, 그러니까 희생양이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교란까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예.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것이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미국의 패권에 의해서 한 30년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거를 유지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또는 자유무역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이라고 부르는 국제기구들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계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결코 세계화가 완벽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국제 시스템적으로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윤석열 같은 인간도 이걸 두고 가치 외교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화는 우리한테 매우 유리했습니다. 나라로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가 우리의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망한 1991년부터 지금까지 한 33년간, 34년간 가장 많이 발전한 세계에서 발전한 국가는 물론 중국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입니다. 가장 국력이 상승했던 국가, 이 지난 한 세대 동안. 근데 그 좋은 시절이 이제 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제가 세계화 신자유주의가 우리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꼭 좋았느냐는 다른 논의를 해야 되지만 적어도 한국의 발전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국한테는 지정학보다는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도생. 미국이 이 원칙을 깨고 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에서 멀어지고 있고 미국이 인권에서 멀어지고 있고 미국이 트럼프가 지난 9월에 뉴욕에 유엔에서 연설하는데 그 뭐였습니까? 연설의 주제가 유엔은 벌써 사라졌어야 할 기구다. WTO는 기능부전에 빠져 있습니다. WHO는 탈퇴했죠. 파리 기후회의는 걷어차버렸습니다.
왜요? 옛날에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 기구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게 귀찮고 번거롭거든요. 이게 오히려 중국의 이익을, 다른 나라의 이익을 챙기니까, 특히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때리는 게 전부 다 WTO 위반이잖아요. 위반하는 걸 처벌하지 못하게 WTO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너무 웃기는 게 우리한테 한미 FTA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한테 관세를 주는 법을 만든다는 게 뭔 의미예요? 먼저 FTA부터 파기시키는 게 맞잖아요, 법적으로. 저는 이 자체 판도라가는 게 이해가 안 가요. FTA는 한미가 둘 다 의회를 통과한 거의 국제법적 확약을 받은 사실인데 지금 관세 그 얼렁뚱땅 3,500억 불을 FTA에다 얹는 거예요. 아니 둘은 뭐 충돌하는데요? 한미 FTA부터 파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좀 민주당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비판하고 바로 잡으려면 국민의힘 편드는 것 같아 진짜 살기 힘들어요. 좀. 제가 관세협정 가지고 고생하셨고 선방했는데 최선은 아니다고 했다가 제가 제 가족들 욕까지 포함 쌍욕을 포함해가지고 쇠빙산하기 힘듭니다. 윤석열 있을 때는 정말 잘 됐는데 지금 정부를 지지하면서도 비판적 지지를 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등장하는 게 전 세계 시스템이 붕괴하는데 그 다음 시스템이 보이질 않아요. 다극화가 깨지는 건 맞는데 이 다극화가 이 대통령이나 에펙에서 했던 다자주의와 다극화는 틀립니다. 다극화는 그냥 깨지는 현상을 말하고 다자주의는 질서를 입혀야 되는 겁니다. 그 질서를 어떻게 입힐까? 그게 근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불안과 불만. 여기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유엔의 실패, WTO가 죽고 WHO도 죽었다.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 팬데믹 때 WHO가 사실 전 세계 팬데믹을 다뤄야 되는데 전혀 힘을 받지 못했죠. 자, 어느 분이 뉴노말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뉴노말입니다. 뉴노말이라는 것과 포스트 트루스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규정하는 두 가지 아주 키워드입니다. 영어라서 죄송한데요. 세계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니까. 뉴노멀은 뭐냐? 여기 있습니다.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평등성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태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지금 시스템은 붕괴화되는데 다음 질서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이에서 사람들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저는 TV에서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분 누구시죠? 한 채널 50개 중에 한 10. 예, 그분도 있고 결혼지옥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가지지 않는 것도 그들이 살아갈 미래가 어떤 모양인지 자신이 안 사는 것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미래에 대해서 밝으면 투자를 하잖아요. 그걸 못하는 이유도 저는 이거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란스럽고 분노가 집단화됩니다. 매우 선동에 취약해집니다. 저도 귀가 얇은 편인데 누가 막 선동하면 쉽게 끌려갑니다. 우리만 그래야 세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정치인들이 남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들은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훌륭한 이재명 한 10명 갖다 놔도 5년 만에는 못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인구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불평등 문제를 하나의 권력자가 5년 만에 절대 못합니다. 그래도 진짜 권력자라면 내가 이만큼 해놓고 그 다음에 넘겨주고 이렇게 가야겠죠. 근데 권력에 취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뒤집어 씌우면서 그게 훨씬 더 쉬운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의 무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불안과 불만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미국이 못 사는 거는 바로 한국 때문이야. 이민자 때문이야. 또는
무슬림 때문이야, 멕시코 때문이야, 푸에르토리코 쓰레기 국가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극단화되고 사나워지고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스트 트루스만 탈진실입니다. 진실보다는 입장이 중요하고요. 사실보다는 의견이 중요하고, 사실보다는 페이크, 가짜가 더 영향을 끼칩니다. 이거 제가 설명이 필요 없죠. 나중에 아니면 말고라도. 그렇죠? 일단 가공의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사람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아직까지 뒤에 말씀드릴 텐데, 세계에 이런 걸 추동하는 극우들이, 미국은 이미 극우가 정권을 잡았고 유럽은 극우가 휩쓸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독일하고 프랑스는 가까스로 극우를 막아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극우를 쫓아냈고 극우를 지금 주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력의 중심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숙해서 아직 극우에 완전하게 선동되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을 주변화시키고 고립시키고 영향을 못 미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들에게 큰 목소리와 선동의 효과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United States of America란 말이, 제가 유학 갔을 때 저 국명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미 합중국 50개의 자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의 단결한 합중국이 됐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DSA다. 미분열국이다. 왜냐하면 거기도 빨간 당하고 파란 당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학자로 주요 국가 중에 제일 안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정치 구조와 정치 문화가 미국이에요. 완전히 양당이. 그러다 보니 사회에 여러 요구가 필요한 것을 대변할 정당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미국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당하고 파란 당이 있는,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걸 누른 게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키워주십시오. 해쳐 모이면 미국의 딱 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탄핵을 할 때요, 하원에서 과반수만 넘으면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5번 정도 탄핵을 했고 트럼프한테 2번이나 탄핵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원에 가서 3분의 1을 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3분의 1이 되겠습니까? 상원은 50개 중에 2명씩 100명인데요. 67석이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한국은 해쳐 모여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해쳐 모이지. 해쳐 안 모여도 반이에요. 이게 얼마나 해악이 깊으냐 하면, 트럼프는요 저걸 아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국민의 생각하고 이런 거 다 제끼면 트럼프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가장 혐오하는 인간형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저런 구도에서는 내가 전체 대통령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지지자를 더 충성스럽게 만들고 더 열성으로 만들고 투표장에 끌어내면 됩니다. 우리도 보세요. 내란을 한 당이 단 2달 만에 42%? 41%? 42%? 이게 엄청나게 비극적인 상황인 겁니다. 제가 3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3당, 4당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것은 전체를 섬기는 대통령,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일종의 우측을 향해서 손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진보 쪽에서는 우리 많은 인구들이 진보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보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의당도 실패했죠. 무슨 얘기냐면 선거제도와 정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처럼 3당이 한 번 반짝 돌풍은 일으켜도 정치 세력으로 잔존하고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한두 달 만에 정치로 오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시대적 사명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이 특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거를 좀 제살을 깎더라도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3당 4당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잘 전해 주십시오. 자, 아까 잠깐 트럼프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뭐 말이 안 되죠. 자, 조지아까지 왔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돈, 오직 이익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이거는 뜨거 했을 겁니다. 트럼프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이거죠.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마가 너무 잘 아시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책임지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겠다. 어떤 룰이나 시스템도 미국이 가진 힘을 투영해서 뜯어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 올라가면 여기에 인종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행정부에 특히 2기에 보면 모든 장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비 인형 아세요? 백인 금발의 바비 인형들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뭘 선동했느냐? 아까처럼 미국이 이렇게 된 것은 외부 탓이다. 또 내부 탓이기도 합니다. 왜냐? 미국의 주인이 백인이었는데 미국이 그 주도권을 뺏기는 것에 대한 백인의 불안, 이거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유색인종에 대한 대놓고 못하지만 그래서 트럼프는 히틀러의 짤이나 밈의 히틀러와 섞어서 조작된 것들이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 지금 사이가 나빠서 나갔지만 자, 이 사람 보세요. 저게 하일 히틀러로 보이시죠? 다른 데서 했다면 아닌데 저 제스처를 한 게 어디냐? 독일의 극우 집단 RFD의 대회에서 극우 대회에서 저렇게 했대. 근데 아니래잖아요. 저 사람은 극우입니다. 그 다음 더 위에 독재입니다. 자,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는 미국에서 그는 독재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관을 줬을 때 지금 미국에서 계속 짤과 밈이 나오는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국 니들 왜 그래? 여기는 노킹 싸고 있는데 왜 왕관을 줘? 그러나 더 많은 건 뭔지 아세요? 한국은 참 블랙 코미디를 좋아한다. 고도의 코미디다. 주먹 감자다. 엿먹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콜베어라는 분인데 하여튼 킹은 킹인데 버거킹이다. 여기 와서 또 케첩 찾고 버거 찾았으니까. 근데 웃을 일이 아니라요. 정말 이 사람의 이 3차원 이 사람을 구성하는 또는 트럼프가 내세우는 정책을 우리는 트럼피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마가 국가 이기주의고 미국이라는 국가 이기주의, 다른 나라 어떻게든 상관없는 이기주의, 그리고 여기는 백인 인종주의, 그리고 독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도 손세차가 있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손세차를 이렇게 세차장에 들어옵니다. 고급차 최고의 벤츠가 들어옵니다. 그 안에 흑인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인 청년이 다른 데 직장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흑인이 탄 차를 닦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자랑거리였어요.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아메리칸 드림이고 이민자가 와서 고생해가지고 성공한 것을 미담으로 버티는데 지금 뭐냐? 봐라. 흑인들이, 아시아인들이 우리 백인을, 청년의 잡을, 일자리를 빼앗았다. 참 사악한 프레임입니다.
근데 그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인들의 인구 비율이 곧 50% 아래로 떨어집니다.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짓을 하는 걸 보겠습니다. 경제 안보, 안보 경제가 얽혔는데요. 따지고 보세요. 안보 정책은 트럼프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이렇게 약해진 것은 동맹국들이 우리를 착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동맹국들을 거머리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피를 빨아왔다. 이제 우리가 피를 빨 차례다. 너무 저렴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니들이 그러니까 동맹국들은 안보국들이 어떤 피를 빨았느냐. 첫 번째가 안보 피고요. 안보 우상이고. 두 번째는 불공정 무역이라는 거. 자, 동맹의 팔을 비틀어서 동맹은 세 가지 분야죠. 첫 번째, 국방비 올려. 왜 미국이 돈 내? 두 번째, 분담금 내놔. 방위비하고 여러분, 방위비 분담금은 다릅니다. 방위비는 우리 국방비를 말하는 거고요. 유럽의 국방비를 얘기하는 거고, 분담금은 특별협정에 의해서 미국한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세계에서 세 나라밖에 안 줍니다. 방위비는 다 미국이 돌아다니면서 간섭하고 있죠. 유럽한테 5% 하라고. 근데 방위비 분담금은 독일, 한국, 일본 세 나라밖에 없어요. 자, 미국이 생각했어요. 옛날에도 뭔가 잘 사는 나라에 도와준다는 게 껄쩍지근했나 봐요.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 근데 우리가 제일 불리합니다. 독일은 현금은 안 줘요. 시설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거 허락을 해주는 거고. 자, 현금 주는 나라는 또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 일본. 근데 우리가 훨씬 나쁩니다. 일본은 미국 뭐 필요해? 제출해. 그러면 이거 줄게 하고 마지막 선택권은 일본한테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쓰는 거 상관하지 마. 그냥 내놔. 그래서 미국이 못 쓰면 돌려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 귀속됩니다. 이것부터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세 번째는 요거는 좀 정성적인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선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이 그렇게도 꼬붕짓을 했던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최전선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것을 우리는 전략적 유연석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되게 긍정적이죠. 자, 주한미군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심지어 한국군도. 그래서 저는 나중에 더 말씀드릴 텐데요. 핵잠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과 미국의 시각은 다릅니다. 한국은 이걸 통해서 자주국방을 생각하지만 미국은 이걸 통해서 자기 대신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 부분을 실수를 가장해서 중국이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게 하는 이행투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제로 넘어오면 관세와 투자입니다. 여러분, 관세는요, 이제부터 더 이상 프리 런치는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입니다. 왜? 자기가 보기에는 한국하고 미국 했는데 한국이 흑자를 보니까 그 불공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 흑자를 고치려면 이상한 공식, 말도 안 되는 공식 집어넣어서 너는 15%, 너는 25%. 입장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박물관 이제 앞으로 입장료 받는다는데 그것처럼 이제 미국한테 수출하려면 입장료부터 내놔라. 이게 관세입니다. 그럼 투자는 뭘까요?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때까지 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걸 돈을 가져와서 갚아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것도 내놔라는 겁니다. 벌금입니다. 물론 당연히 미국적 입장에서 세운 양이고 계획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미국이 약탈짓을 하고 있는 두 수단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한테는 등을 돌리는 순간 가장
우리가 약하고 취약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가장 나쁜 대외 환경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윤석열이 아니길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지하되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이렇게 미국이 큰 리스크가 된 적이 없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보수들은 혼란스러워 미치겠는 거예요. 트럼프를 좌파라고 공격할 수도 없고, 이번에 항공모함 몰고 와가지고 윤을 구출할 줄 알았던 전환길이는 지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벌려고 저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밥을 쓸까? 저는 90%는 돈 벌려고 모른 척하고 저렇게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미국이 우리한테 최대의 외교적 리스크가 된 거를 국민들은 보수나 진보나 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 미국은 그걸 가장 잘 숨겨왔고 포장해왔던 뜻입니다. 저는 그걸 진작부터 알아서 우리처럼 진작부터 하는 사람들을 바로 반미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틀린 점은 있습니다. 미국이 천천히 신사적으로 했기 때문에 충격파가 적었는데 트럼프는 그냥 자연재해입니다. 태풍이나 쓰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름대로 저는 우리가 모델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이나 인도나 캐나다는 대들다가 엄청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살릴지 모르지만 엄청 피해를 받고 있고요. 완전히 굴복하고 무릎을 꿇은 것이 EU와 일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대놓고 싸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본처럼 항복하지 않는 중간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앞에 남은 이 험난한 여정에서 우리가 훨씬 더 치밀하고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진함을 버리고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미국에 대한 우리 동맹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국익만 생각해야 되고 국민만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장소, 주한미군 운영비고요. 이게 1조 5천억인데 1년에 200억 불이 얼마예요? 28조입니다. 트럼프가 10배 받는 게 얼마였어요? 10조였어요. 11조? 10배. 1조 5천억이 15조죠?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10배 올리는 거예요. 우리 다 충격받아 놓고. 매년 28조씩 내야 된다는 건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지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11월 5일부터 시작했고 연내에 결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심, 2심 다 트럼프가 졌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내리는 것은 위헌이다. 트럼프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보수가 6, 그다음에 진보가 3이라서. 그런데 법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패소하면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뜯었던 관세를 다 돌려줘야 됩니다.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최선, 차선, 차악, 최악. 최악은 일본이고 최선은 하나도 안 주는 중국이고 차선은 버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악이라고 썼다고 엄청 공격받았습니다. 대통령 지지합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권정부가 세웠기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 그래야 윤석열 같은 인간이 다시
등장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국민의 90%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주권 정부가 쓰러지지 않게 국익에서 잘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의 최고의 리스크는 미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밀하게 미국을 그동안의 중독과 이 순진함에 벗어나서, 저는 대통령은 그런 실용주의 잘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관료들이나 우리가 있는 이런 관성, 미국에 대한 관성, 이런 것들을 떨쳐내는 게 보통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저처럼, 예, 제가 지금 후원금을 모아야 되는 시기에 지금 제 보좌관이 와 있는데 악수를 또 가지고 마지막 11월, 12월이 원래 후원금 모으는 적기인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제가 신을사오적이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애니첸, 모스탄, 뭐 설명 필요 없죠. 다 아시죠. 고든창. 그리고 영킴과 미셀 스틴은 미국의 공화당 현직 의원이에요. 트럼프의 마가와 인종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입니다.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 복음주의가 한국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과 태극기 운동을 중심에서 이끄는 것과 연결되고 있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제 아내도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바로 교포들입니다. 교포 중에 이것을 연결시키고, 또 그 다음 게 있나요? 네. 이분. 네. 보시면 윤어게인, 뭐 여기 트루스 포럼, 리박스쿨, 자유대학, 빌로, 이게 전환길까지, 세이브 코리아까지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사람이고, 여기 교회가 연결되어 있고 또 기업이 연결되어 있고, 이 기업은 록브릿지라고 미국의 재벌과 정치가들이 만들어서 트럼피즘 20년 가기, 20년 집권 세력에서 돈을 모으고 있고 세력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루비오, 베센트, 한국 아시아 회장으로, 여기에 최근에 민주당 거물들이 이게 어떤지를 모르고 창립대회 가셨더라고요. 전 총리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총리님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찰리 크그, 모린 베넌, 스티브 베넌, 로라 루머. 저 로라 루머가 제가 조지아 사태에 대해서 제가 외통위에서 우리 저거 보고 한국에 나와 있는 영어 강사들 불법적으로 관광비자로 와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전수조사라고 제가 했더니만 그것을 동영상으로 해서 한국과 영어로 자막을 붙여서 로라 루머한테 보내가지고요. 로라 루머가 저의 동영상을, 클립을 틀었습니다. 자기 홈페이지에. 트럼프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마가 그룹의 인플루언스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제가 좌표가 미국에도 찍혔다. 아까 말씀드린 아직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은 아직까지 주변에 됐고 우리가 윤석열을 윤석열은 보시면요.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보수였어요. 그냥 아무 실력도 없는데 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극우에 휘달렸고 그게 뭐 유튜브든 뭐든 그는 극우 쪽으로 갔고 극우를 대표하고 지금은 극우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을 더 했더라면 극우가 우리의 핵심으로 들어왔겠죠. 친일, 매국 세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리고 이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되기 직전에, 그래서 이거는 하늘이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유시민 작가님하고 제 책을 가지고 이제 북토크를 했는데요. 그중에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국군이 떨어질 때 윤석열 같은 인간이 나타났다면 우리 망했을 거다. 그런데 국군 상승 중에 윤석열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냥 재채기 정도로 넘어갔다. 깔꾹질 정도로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늦어진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지만 이 가운데 붙어있던 가짜들을 청소하고 우리가 국군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려면 이 트럼프의 태풍, 자연재해를 너무 너덜너덜하게 다치지 않고 잘 보존하면서 살아남아야 한다. 마음 같아서는 인도처럼 브라질처럼 받고 싶지만 그거는 우리가 많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도나 씨름의 대치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미국을 거꾸로 때리려면 그 무리고 우리 혈이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덜 다치고 또 낙법을 이용해서 덜 다치는 게 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버텨야 된다. 미국을 반대하고 당장에 물러가라, 싸우라는 반미가 아니라 교묘하게 미국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리고 천천히 트럼프가 망가질 때까지 참아야 된다. 트럼프도 유한하다. 저는 미국의 운명은 내년에 있다. 트럼프는 장기 집권을 원합니다. 모든 독재자가 그렇듯이. 나이도 저렇게 먹는데 왜? 자기는 나이를 먹은 줄 모릅니다. 제가 전성절에 갔을 때 여러분 들으셨죠? 푸틴하고 시진핑이 우리 150살까지 살 수 있대. 너무 웃기죠, 두 사람이. 트럼프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할 수밖에 없고 저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조기가 우리나라에 휘날리는 건 우스운 일이지만 우리 태극기가 미국의 노킹스 시위에 있는 것은 너무도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평화로운 시위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라는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래서 저는 어제 조란 맘다니의 당선은 처음으로 미국 민주당이 처음 들렸어요. 지난 2년간 민주당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의 대안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란 맘다니는 우간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통령 못 되지만 그가 불어오는 미국의 이 돌풍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다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본 회의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달려와서 안에 앉았는데 첫 1시간, 2시간은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미친놈이 들어와서 그냥 총을 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군인들의 의로운 태업,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바깥에서 지켜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승리했는데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너무 나기 쉬운 거예요. 총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전으로 가기 쉬운데 저는 미국이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복하기를 우리도 같이 바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게 살짝 지금 가려져 있는데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하기 전에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대만에 대해서 중국을 자극하고 북한 비핵화를 앞에 세우면서 북한을 자극했습니다. 왜 이렇게 초를 칠까? 자, 보시면요. 이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참 망언을 했어요. 보세요. 지도를 꼭 이 사람 자기가 이 지도 들고 다니면서 전국을 강연하고 있습니다. 원래 야전사령부는 이런 정훈 교육이나 강연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한국은 중국 앞에 놓여 있는 뭐라고요? 고정된 항공모함이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을 향한 군사무기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저 사람 비토 나왔어야 돼요. 저요, 조지아 그랬을 때 왜 대리대사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미국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무슨 문제를 제기를 했느냐. 지금 서울에 있는 주미대사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짜로 45년 동안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외교부 장관한테 당신 직무유기다. 그게 바로 배임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미국은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생각하니 평택에 있는 건 저거
어마어마한 돈을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잘 봐주십시오. 헤그세스하고 일본의 나카타니 방위상입니다. 일본하고요, 미국, 특히 미국의 루비오라든지 헤그세스라든지 군부, 이들은 트럼프하고 생각이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북한하고 손 내밀고 싶고 중국하고 잘해서 어떻게든 이익을 끌어내려고 한다면, 이들은 여전히 한미를 묶어서 북중러를 대응하는, 그래서 우리를 전초기지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워낙에 강하니까 밑에서 사부작 딴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펙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을 회담을 한다길래 제가 외통에서 깜짝 놀라서 지적했습니다. 말이 되냐고. 만약 생각해보라. 혼밥해도 아직도 난리인데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으로 모셔놓고 북중러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이거는 트럼프의 뜻도 아니고 한국 대통령의 뜻도 아니에요. 뭔가 장관 레벨에서 한미일이 아까 같이 신냉전으로 보고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누르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가 누르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눈부릅뜨고 막아야 됩니다. 다행히 트럼프와의 길어지면서, 그렇죠? 뒤로 약식으로 끝났고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다시 보기 싫은데 하여튼 남북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북한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남북이 교전 국가인 상황입니다. 교전하고 있는 두 적대 국가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자, 보시면 우리 한반도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한미동맹, 그리고 평화 또는 비핵화, 그리고 남북협력입니다. 여기도 빨간 당과 파란 당,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는 다른 거죠. 빨간 쪽은 뭐냐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평화가 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보는 남북협력이나 대화를 통해서 평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빨간 쪽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해서 평화를 오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해서 북한을 이기는 거. 근데 이긴다고 전쟁하는 게 아니죠. 그건 우리가 택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두 번째, 한미동맹을 강화해가지고 압박을 해서 평화 오는 건 북한의 붕괴입니다. 그 외에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올 수 있는 평화가 뭐죠? 아니면 지금의 불안한 분단, 현상 유지겠죠.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다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길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남북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가면 뭐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미동맹이요. 한미동맹은 우리가 생존이 문제가 됐을 때는 평화의 기초를 닦고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는 생존을 확보하는 거였지만, 우리가 지금의 강한 국력을 놓고 미래를 생각하면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못합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주를 얘기하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주는 트럼프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는 미국이 리스크다. 미국이 우리한테 최대 그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우린 다 가스라이팅, 제가 이 얘기 가스라이팅 했다가 국립외교원장 때 제가 쫓겨날 뻔했고요. 종편이 저를 죽이려고 그랬고요. 거의 2달 동안 엄마 부대가 국립외교원 대문에서 저를 민족의 반역자 김준영 물러가라고 시위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드는 말이, 한미관계는 깊어져도 되지만 한미동맹이 깊어지는 것은 우리한테 불행이다. 한미동맹이 강해진다는 말은 지금 한반도에 남북의 위기가 있다는 말이고 북한의 적대성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어느 순간에
그래서 트럼프는 이걸 당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지아 사태가 미국이 아뜨거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분절된 반미는 있었어도 또는 몇몇 세력의 반미는 있었어도 우리 전체 국민이 이런 미국 놈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미국이 트럼프는 한미동맹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게 우리가 갉아먹으면 반미가 되는데 미국이 갉아먹으면 우리가 각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지도자가 한미동맹보다 남반도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결기 있게 말하고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지지하는 저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이든도 똑같고요. 결국은 여기에 있는 빨간 것을 보시면 중국의 1대1로입니다. 파란 걸 보면 인도태평양입니다. 근데 이게 만나는 지점이 이 네 가지 지점이에요. 이 네 개 지점이 미국과 중국이 패권이 충돌할 때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제일 위에가 한반도고 그 밑에가 동중국해고요. 그 밑에 노란 점이 대만 양안이고 그 밑에가 남중국해입니다. 자, 이 네 개가 다 위험한데 불행하게도 70몇 년 만에 우리는 또 그죠? 80년 만에 1950년이니까 75년 만에 또 우리는 저 충돌의 가장 위험한 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의 양쪽을 충돌하는 지점을 우리는 연결하는 지점으로 완충하는 지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제가 그 이름도 제가 지었고 그거를 초안을 잡았던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도 들어가고 미국의 인도태평양도 들어가서 그냥 우리는 양쪽을 중첩시켜버려야 된다. 그런데 꽤 잘 됐는데요. 신남방 잘 돼서 아세안하고 참 잘 됐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와서 신북방으로 못 갔고요. 그에다가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다 폐기 처분해버렸고 그래서 윤석열이 선택한 게 하나만 선택했죠. 인도 태평양. 이거 다시 협복해서 사실 양쪽을 중첩시켜야 되는 그게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질문을 받으려면. 자, 우리에게 두 가지 질서. 현 질서가 붕괴하고 아까 말씀드린 뉴노멀 디스토피아. 그게 반동과 퇴행으로 가면 우리가 갈 뻔했죠. 국내적으로는 윤석열 내란이 있었고. 그러면 국제적으로는 트럼프가 지금 날뛰는 것이 지금 이 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밑으로 가야 하는 거죠. 국내는 우리 어느 정도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가 국제 협력을 회복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 빨리 보내버리고 우리가 뭔가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되는 것 같은 그 에이펙의 마지막 지금은 적어도 한국이 바라는 것과 중국이 바라는 게 더 일치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워낙에 트럼프가 빌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는요. 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위로 가는 가능성이 한 7, 밑으로 가는 가능성이 한 3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국뽕에 취해도 괜찮습니다. 팬데믹 때 우리가 확인한 게 뭐냐면 자유시장 모델이에요. 저게 뭐냐면 서구, 유럽,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기는 국가가 시장이 중요하고 소득이 중요하고 이익이 중요해서 국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꼈잖아요. 쟤들 선진국 맞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마스크 같은 거는 전략물자로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럼 그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나은데 정작 위기가 닥치니까 이걸 공급할 수 있는 공적 국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국가를 쫓아내버린 겁니다. 반대로 중국 같은 나라, 권위주의거든 국가가 너무 강해요. 시민이나 기업이나 소위 말하는 사적 영역, 프라이빗 섹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강하니까 권위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요,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국가주의적인 나라가 없어요. 집단주의적인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일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일제 전제 남아있고. 독재들이 있으니까 경찰, 심지어 검찰, 거기에다가 분단되어 있으니까 군대까지.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민사회하고 기업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선을 넘을 때마다 항상 회초리를 들고 국가를 때렸어요. 이런 나라는 세계 우리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봐도 한중일 중에 일본은 여론이 별로 없고요. 중국은 여론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대통령 해먹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한국이다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요, 국가가 나쁜 짓도 하지만 어려울 때 국가가, 공적 국가가 작동을 해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도 하고 위기 때 결집해서 팬데믹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이 둘 다 살아 있습니다. 생생하게.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이거 두 개의 균형을 우린 유지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를 보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시장도 야수가 될 수 있고 국가도 야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좌우명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촛불 집회에서 나가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를 했고 저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감히 믿습니다. 민주주의입니다. 세계 민주주의가 다 퇴조하고 있는데 한국만 작년에 발표된 스웨덴의 예테볼이라는 매년 민주주의 국가 통계를 내는데 뭐 우리 랭킹이 수십이 떨어진 것도 주목할 만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세계에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민주주의 국가보다 그 권위주의 국가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은 다른 나라에게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이놀드 니버 목사님의 저 인용구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인간의 정의로움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인간이 정의롭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는 유일하게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잘못됐을 때 고칠 수 있는 장치를 제도 안에 넣어놓은 장치입니다. 너무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어쩌면 현명한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 제일 좋겠지만 왕정의 치명적 약점은 이 왕이 변할 수 있고 이 왕의 아들이 폭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폭군이 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왕정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아무리 혼란스럽고 약해도 잘못됐을 때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는 것처럼 고치는 장치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왜 민주주의 회복이 평화냐 하면 세상에 전쟁에 덕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국민의 과반수의 뜻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할 만한 전쟁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이 있는 나라는 전쟁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칸트가 했던 말이고 그걸 이어받아서 1차 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을 만들었던 우드로 윌슨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치에 민주평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주권이 가면 평화를 견딜 수 있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주입니다. 이것 역시 민주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극우는, 왜 독재자는 친미와 친이 될까? 원래 보수는 민족주의고 민족을 중요시하니까 자주적인데 우리나라가 왜 그랬을까? 그거는 그들의 사익을 위해서 기대고 있는 세력이 일본이었고 그들이 출세하는 길이 미국이었고 일본이었기 때문에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힘을 받은 사람은 미국과 일본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김구 선생님께서 예전부터 강조했던 것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 독립은 했지만 지금이야말로 김구 선생님의 유지가 받아들여지고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을 공감하는데 제가 하나 네. 공감하고 좀 다른 생각이 있다면 예. 저는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가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우리 네. 민족한테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게 남과 북의 통일인데 통일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거를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북미 관계에서의 평화협정, 외교관계 수립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은 트럼프만이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하나, 질문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꽤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미국에 무슨 빚이 있었는지 아니면 약점이 있었는지 그렇게 미국과 대등하게 못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빚과 약점이 없는 사람인지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이랑 저 그 나머지 한 가지 차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저도 일각에 정말 혐오하는 인간행위인데요. 오직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근데 2019년에 망가뜨린 것도 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국면 전환은 가져올 텐데 이번에도 저는 이번엔 만날 수도 있었는데 김정은이 아직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고요. 내년 3월이나 4월에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국면은 열어주지만 이거를 결과적인 결실로 하기에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특사를 통해서 이 일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기가 막혔는데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저는 그때 결정적인 게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 26일 하노이 사이에 개성과 금강산을 질렀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우리가 잡지 않으면 트럼프가 여는 거는 자극이 과시지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원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빚을 안 졌으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서도 빚을 안 졌기 때문에 저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미국을 모르시고 영어도 못하시고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빚을 안 진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기업이나 자본이나 그 다음에 미국을 기대서 유학하고 저도 유학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성장한 그 엘리트 권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뭐랄까요 개인적인 빚짐이 아니라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지금까지 안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을 때 두 가지예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너무 좋아하지만 미국에 대한 기본적인 공포가 있으셨어요. 그 바깥에 있을 때 공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제가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공포가 있으셨어요.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조금씩 저는 그래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쾌거가 아니고 국민한테 미국 얘한테 지금 깡패짓 해. 국민 좀 봐줘. 깐 거예요. 그 까본 사람 그러니까 지금 미국한테 잘하고 금관 선물 주고 이런 소위 말하는 아부 외교의 측면이 아니라 국민을 믿고 그 공포심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포심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네, 충분히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좀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FTA 다 국회 통과하고 해도 부여가 되는 이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지금 MOU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MOU는 실제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수백억에 달하는 그런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어쩌면 깨치지 않게 해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해서 오히려 미국 쪽에서 이걸 거부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이 무역 관세로 인해서 받는 손해가 있지만 그거는 3,500억 전액이 아니라 그 중에 아마 나중에 무역 투자에 대한 환수하면 얼마 안 될 텐데 그거보다는 핵 잠수함을 얻게 되는 게 훨씬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예,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측의 발표밖에 없고 팩트 시트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미국이 이걸 공동성명으로 하지 않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자기가 이런 협정이나 공동성명에 묶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만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지금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먼저 법으로 묶는 게 과연 유효할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FTA가 엄연히 있는데 관세를 떼는 미국도, 그건 아까 말씀드린 의회를 다 통과한 건데도 지금의 팩트 시트보다 훨씬 더 강한, 양쪽이 다 법제화했는데도 어기는 미국이면 저는 우리가 미국의 행보에 따라서 견제하면서 법을 만들어 가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가 제출만 해놓으면 미국이 관세를 내려주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팩트 시트가 나와야 되겠지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오히려 조금 시간을 끌면서 미국의 행보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핵잠은요. 핵잠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은, 이건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요. 그 카드를 확보한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핵잠을 먼저 때려서 연료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사실 연료 문제가 먼저 급한 건데, 그리고 핵잠을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트럼프 쪽에 생각하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미사일 사거리를 회복했을 때, 무제한으로 뚫었을 때 미국 측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군부에서. 트럼프한테 쌍욕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지금 북러가 아무리 해도 러시아가요, 핵심 기술 절대로 북한한테 안 줍니다. 조중동이 준다고 얘기하지만 주전 본 적이 없고요. 미국이 핵잠 기술을 1950년대 영국에 딱 한 번 주고 절대로 안 줍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주겠다는 뜻이 기술을 안 주겠다는 뜻으로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어냈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는 10년 후에 내 책임 안 질 거를 질렀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핵잠을 얻어내기 전에 2단계로 가서 원자력 핵협정부터 바꿔라고 먼저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다 법 속에 묶어가지고 우리의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게 저는 맞는지 잘 모르고, 제가 지금 팩트시트를 못 봤는데요. 이건 보고 너무 서두를 일이 아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면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뒀습니다. 네. 제가 잠깐 묻는데요. 약간 균형을 줄게요. 거기 또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자예요. 침범했습니다. 제가 문제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일단 오늘 이런 강연회를 준비해 주신, 진짜 쫓아다니면서 김주영 강연을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춘천에서 이렇게 강연을 들을 수 있게 강연을 준비해 주신 이 주관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를 저 슬라이드로 하셨는데 저게 헌재 앞에서 저희가 윤석열 파면을 바랄 때 그때 강연을 하시면서 촛불집회에서 강연하실 때 저 슬라이드를 쓰셨거든요. 근데 저 때는 저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진짜 완전히 깜짝 놀랐었는데, 그동안은 사회가 민주가 되면 민주주의가 되면 자주가 오는 건가? 아니면 자주를 먼저 만들어야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건가? 그러면 자주민주가 돼야 통일이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이제 저희 이전 시기에 그런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가 평화를 끌어오고 민주주의가 자주라고 한다면 지금 시기에, 그러면 앞에서 강연을 쭉 하셨던 이 트럼프의 이런 진짜 쇠사슬 동맹 같은 한미 동맹을 끝장내고 트럼프의 이런 깡패 짓을 멈출 수 있는 건 결국 민주주의 아닌가? 우리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결국에는 내란 놈들을 빠르게 청산하고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한시도 뻘소리 못하게, 그리고 전 세계가 극으로 갈 때 대한민국의 유일한 장점인 K민주주의로 우리 촛불이 국민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해야 트럼프의 깡패짓도 막고, 그리고 더 거센 이 국방과 관련된 이런 침략이나 그리고 압박, 그리고 수탈, 이런 것들 좀 이겨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진짜 우리가 이제 윤석열 파면을 막 외칠 때 당장 파면 끌어내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곧 자주다라고 얘기해서 진짜 좀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인상이 남았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지금 우리가 트럼프의 만행을 보고 있는 걸 보면서 하루빨리 내란 청산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김준영 의원님이 일단 오늘 오셔서 강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내란 청산을 위해 전 국민들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질문이 아니라 네. 이쪽에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가운데 기다려 주십시오. 네. 사실 외교원장 시절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뵀던 것 같은데 강연 듣고 요즘 너무 바쁘셔서 아이. 이렇게라도 듣게 돼서 너무 네. 네.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이번 에이펙 회담 전에는 사실상 노딜을 주장하시는 분도 꽤 많았고 노딜이 사실 이렇게 빠르게 타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질질 끌고 가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에이펙이 지나고 나서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 보이지 않고 다들 약속해야 한 것처럼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그 노고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입을 다 씻으시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서 안타까운 게 있고 그리고 궁금한 점은 그 이후에 합의문이 나왔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이런 또 투쟁이 있을 거고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투쟁이 있을 건데 그럼 우리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고 조금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차악의 결정이 빛나는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행 과정과 해석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투쟁해야 된다.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가진 지렛대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지렛대를 제대로 미국에 대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미국은 우리 없이 절대로 제조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주변 국가에 미국이 기댈 수 있는 국가, 할 수 있는 국가가 하나 있어요. 그건 중국이에요. 중국 빼고는 우리밖에 없어요. BBC라고 얘기해요. 바이오, 배터리, 칩. 여기에 대한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 다 갖춘 나라는 독일도 아니고요. 일본도 아니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자, 조지아에서 저거 반이민으로서 해내서 막 했는데 트럼프 뜨악 했을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 도움 없이 공장 하나도 제대로 못 짓고요. 기술 교육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정말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싶으면 우리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좀 버팅겨도 된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여기서도 우리가 하면 미국 삐질까봐 전전긍긍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평화 문제에 대해서 그 미국의 네오콘과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선생님. 다릅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2019년에 실패, 하노이 결렬의 모든 책임을 네오콘한테 덮어씌우는데 그게 자기 변명이 아니고 실제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주변에서 하노이에서 못 이루어지도록 반대했던 두 세력이 하나는 네오콘이고 하나는 아베입니다. 이 둘이 내통해서 회담을 깼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 정부의 네오콘 다 빼버렸습니다. 근데 네오콘을 뺐지만 여전히 아까 말한 루비오나 이런 사람들은 반북 반중입니다. 그런데 네오콘처럼 대놓고 못하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사부작 수박 딴짓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전략은 트럼프를 공략해서 적어도 북한 문제는 그 반북 반중 세력을 잠재워야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한테 여러 번 자문을 했습니다. 잘 하실 겁니다. 트럼프는 우리한테 좀 긍정적이다. 긍정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문제, 그 이후의 문제, 이 문제도 결국 우리가 트럼프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주도권을 가지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또 비행기 타고 가버린다고요. 트럼프의 대항마까지는 안 되지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교포들이 많은데 교포들의 미국 교포들의 힘을 좀 모아서 같이 밖에서는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트럼프를 공략하고 그 안에서는 교포들이 좀 힘을 같이 모아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그 아까 말씀드린 조람맘다니의 어떤 하나의 정말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열정과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이 미국에 있는가 확인하고 싶고, 저는 전체 민주당이, 왜냐하면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하원,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존재감이 없어도 똑같이 반분되어 있기 때문에 몇 석이 모자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을 뒤집고 싹쓸이 한다면 트럼프는 그때부터 힘을 급격하게,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막기 위해서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선거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평행이론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지성 있는 민주주의 얘기한 사람은 정말 우리가 국뽕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 또 한국의 민주주의를 미국이 배워야 된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민중이 한국을 보고 저런 독재자가 계속되는 것은, 빌런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 교포사회도 우린 반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신 분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분들이 아까 말한 미국 극우의 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는요, 한국이 바로 서면, 사실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교포들이 되게 자랑스럽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외국을 한 70개국 가봤는데요, 한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한류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은 위협적이지 않대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돕는 거는 뭔가 있는 것 같고 남을 침략했던 제국주의적 속성이 있는데, 한국은 하나의 자기들과 비슷한 데에서 출세한 나라, 그래서 자기들이 바라봐야 될 나라로 봅니다. 그게 남미, 동남아, 그리고 아프리카가 보는 겁니다. 한국은 부러운데 위협적이지 않다. 저는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가질 때는, 진보적인 정권이 성공할 때는 교포들도 그걸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